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인 모를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한 KT 관련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KT가 결국 보안 당국에 사이버 침해를 신고했습니다. 이에 당국의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일단 KT가 신고했다는 그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사이버 침해 신고에 나섰습니다.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키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접수한 키사와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부경찰청은 KT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T는 지난 5일 새벽부터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단 조치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관련해 정부도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렸다고요. 맞습니다. 과기정통부도 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사건 조사를 위해 정보보호 네트워크 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 등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키사는 KT로부터 어제 저녁 침해 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KT의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한 뒤 KT를 방문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조사단은 이 추가 피해 우려 등 이 침해 사고의 중대성과 공격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동통신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를 포함해 신속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KT도 경찰 수사와 정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건이 조속히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자진 출국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들을 실을 항공편이 내일 미국으로 향합니다. 다만 미국 당국자로부터 추방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오수영 기자, 석방 일정이 확정됐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의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을 태울 전세기가 이르면 내일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출발합니다. 석방된 한국인들은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톤의 이민세관 단속국, 구금시설에서 차로 약 4시간 30분 거리, 약 428km 떨어진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한 뒤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입니다. 보잉 747 여객기는 총 368석을 갖추고 있어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향할 때는 빈 항공기가 움직이는 페리 비행을 하고 한국인들을 태워서 돌아올 땐 현지 시간으로 내일 늦은 오후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 형태가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를 두고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국토안보부 크리스티 놈 장관이 추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추방은 자진 출국과 달리 미국 재입국 제한 등 큰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놈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구금 한국인 관련 질문을 받자 미국 불법 체류자들은 그들이 구금되기 전에 집에 갈 기회가 있다는 걸 당장 오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추방이라는 표현을 자진 출국이 아니라는 뜻으로 쓴 건지 자진 출국을 추방이라고 통칭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면담을 완료했다면서 오후부터 자진 출국 등의 동의 관련 절차를 밟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K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국내 관광을 위한 인프라가 곳곳에서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서울의 큰 장점인 대중교통망을 자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로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에 서울시가 이르면 올해 안에 스마트폰으로 외국인도 교통카드를 찍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대중교통 결제를 한다는 겁니까? 애플월렛이나 삼성월렛에 들어가는 티머니 카드를 해외 신용카드로 충전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스마트폰을 버스나 지하철 단말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 국내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서비스를 이르면 연내 도입한다는 방침인데요. 서울시관 기자는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대중교통 이용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며 편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는 국내 교통카드 단말기에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하철 1회권 등 별도의 교통카드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단계 건너서 가는 방법을 택한 건데 바로 신용카드를 찍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기엔 비용 부담이 걸림돌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거리비례 요금제가 도입돼 있어 시스템을 바꾸려면 버스, 지하철 단말기를 다 바꿔야 한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입니다. 팀원이는 이를 위해선 약 5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 정도 비용을 들이긴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제주도는 지난달부터 국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시스템을 교체해 해외 발급 비자 카드로 버스비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국내 경기 흐름이 여전히 부진하지만 소비가 회복되면서 부진을 일부 만회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건설과 수출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경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KDI의 보고서 내용이 나왔군요. 전해주시죠. 네, 한국개발연구원은 9월 경제 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 투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소비 여건이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던 분석에 비해 긍정적인 표현인데요. KDI는 시장금리 하락과 정부의 소비 지원 정책이 시행되면서 부진이 다소 완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소매 판매는 2.4%를 기록하며 전월 0%대에서 증가폭이 확대됐고 숙박과 음식점업 등 소비와 밀접한 서비스업 생산도 증가 전환했습니다. 7월 들어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가전제품 환급 사업이 시행된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이 늘며 여행 수입이 약 33%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KDI는 8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높은 수준을 보인 점을 들어 이 같은 흐름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다만 소비 부분을 빼면 여전히 암울한 평가죠. 네, KDI는 건설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설비 투자 증가세도 조정되는 가운데 제조업 가동률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건설 기성은 14.2% 줄면서 전월에 이어 크게 감소했고 설비 투자는 5.4% 감소 전환했습니다. 수출 역시 미국의 고율 관세가 지속되고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되는 등 수출 하방 압력은 여전히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8월 대미 수출이 8.1% 감소하는 등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세 부과 여부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데다 관세 정책에 대한 선제 대응이 조정되면 향후 수출이 둔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값이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금 한 돈이 70만 원을 넘기는가 하면 상위 10개의 금 ETF 상품에는 2조 원이 넘는 순자산이 쌓였습니다. 꺼질 줄 모르는 금 열풍을 이정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상위 10개 금 관련 ETF입니다. 최근 1년 수익률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2%까지 오르면서 순자산은 2조 2,800억 원에 달합니다. 1조 원에도 못 미쳤던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6배 가까이 불어난 규모입니다. 금 한 돈이 5거래일 연속 69만 원 선에 거래되자 소액 투자자들은 순도 99.99%, 100g 미니 골드바인 미니금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미니금은 16만 원 초반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최근 한 달 동안만 6% 올랐습니다. 달러나 아니면 안전자산에 대한 글로벌 금 수요로 지금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금 외에 이제 히토류 같은 것도 계속 수요가 붙으면서 전반적으로 금속의 수요가 계속 상승하고 또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 채굴주로 구성된 ETF에도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자재인 금 가격이 오르면서 채굴 기업의 실적이 호조로 예상되자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ETF는 올 들어 99%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금 채굴주랑 금이랑 거의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 채굴주가 변동성이 그냥 금 자체보다 좀 더 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르는 수준만큼은 계속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에 이를 수 있다며 전망치를 높였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어서 어제부터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 새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말에 나왔던 고강도 대출 규제로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들면서 정부가 그전에 나서서 권장했던 대출 갈아타기가 꽉 막혔습니다. 그러자 지난 주말 생활자금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은 1억 원 한도를 폐지한다는 후속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용대출 규제는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한승 기자. 그러면 현재 신용대출 규제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627 대책 규제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당초 연소득의 1.5에서 1.8배까지 받았던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6월 27일 이후 신용대출을 갈아타게 되면 신규 대출로 인식이 돼서 대출금이 연소득 이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연봉 5천만 원 차주가 받았던 신용대출 9천만 원이 갈아타기를 함으로써 5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에 매달 2,500억 원 이상을 유지하던 신용대출 대환 규모는 627 규제가 시행된 이후인 7월 반토막 이하인 1,150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한도를 현금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면 갈아타기도 못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리를 낮추려고 갈아타기를 하면 대출금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갈아타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규제 전 마지막 영업일에 비해 규제 직후인 어제 신용대출 금리가 은행별로 소폭 상승했는데요.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총량이 당초 계획의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금융사들은 제한된 대출 총량에서 금리를 높여서 수익을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차주들은 신용대출 갈아타기를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부담 없이 금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의 경우 주담 대비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갈아타서 줄어드는 대출액이 작다면서 이 신용대출 대환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정부는 지난 627 대책을 발표했던 이후에는 며칠 만에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 영역에 세세하게 예외 사항을 조정한 건데 이번에는 그런 작업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류선우 기자, 이번 대책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금융당국이 지난 7일 발표한 대출 수요 추가 관리 방안과 관련해 후속 가이드라인은 따로 마련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후속 가이드라인 도입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유주택자의 경우 어디에 집을 갖고 있든 수도권으로 이사할 시 전세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도록 했는데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학교 폭력이나 회사 발령, 부모 봉양 등 이사를 해야 하는 필연적인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627 대책 발표 당시엔 개별 상황에 따른 시장 혼선이 이어지자 사흘 만에 경과 규정 적용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도 6월 당시 대책과 비슷하게 여러 부작용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전세대출 한도도 줄고 수도권에서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죠. 특히나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신용대출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막차 수요로 1조 원 넘게 급증한 뒤 7월에 약 4,300억 원 순감했는데요. 지난달 약 1,100억 원 순중으로 전환하고 이달 들어선 닷새 만에 약 2,700억 원 늘어나는 등 오름세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앞선 관세 협상에서도 주요 이슈가 됐던 미국 기업들의 고정밀 지도 반출과 관련해 구글이 우리 정부가 내건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부 수용한 건 또 아니라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구글이 국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죠. 구체적인 입장 어땠습니까? 네, 구글은 위성 이미지의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지도 이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정부의 요구도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구글은 필요시 정부 승인하에 국내 파트너사인 팀앤 모빌리티 등으로부터 가림 처리된 위성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와 관련된 오해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구글은 정부에 반출을 신청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1대 5천 국가 기본도라며 이는 한국 정부가 이미 민감한 군사보안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한 데이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구글의 이번 수용 조치가 지도 반출로까지 이어질까요? 정부는 그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데이터 센터 국내 운영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구글은 정부의 3가지 요구 중 2가지를 충족시킨 겁니다. 다만 국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조건은 수용하지 않으면서 관련 논의는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정부는 오는 11월 11일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한편 애플도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주식 계좌와 주식 매매 내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거래하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과태료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우선 금감원 직원들의 적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금융감독원 감찰실이 자체 조사한 결과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이 대거 적발된 건데요. 이에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초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감원 직원들을 제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감원 직원 7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감원 소속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계좌 개설 사실과 분기별 거래 명세를 보고하고 본인 명의로 하나의 증권사와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분기별 매매 명세를 감찰실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7명 중에 1명은 공모주를 청약받은 후 신고한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다른 계좌를 이용해서 매매하고 신고하지 않은 게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해마다 반복되는 일들인데 관련해서 금감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금감원 감찰실 관계자는 사안이 크든 작든 정서적인 부분과 상관없이 법적으로는 엄격하게 보고 있다며 법적으로는 고의라고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과태료 10만 원 등은 제재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법상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한 이후 제재 대상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하면 이 부과 금액의 20%를 깎아줍니다. 이번에 적발된 직원 7명도 감경 혜택을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올 초 희망자에 한해서 운영하고 있는 주식거래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기도 했는데요. 통상 분기별로 금투상품 거래 직원 약 200명 가운데 시스템을 통한 신고는 70여 명 수준에 그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초기 활성화의 핵심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통한 유통입니다. 업비트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한다면 한국의 금융이 아시아를 거쳐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두나무는 이를 위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지갑 등 금융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관세 압박 속에서도 대형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현지 제약사와 12억 9천만 달러,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회사의 올해 누적 수주 금액은 5조 2천억 원대로 늘어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에 바짝 다가섰습니다.